我要报复你，我要让你知道我的厉害。我不是说像一块泥一样，那就一瞬间，就那一刹那，我什么都没想，我就是恨他，我就是恨到我想拿刀用他。 깨끗한 피부, 단아하고 청초한 매력의 이 여성은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무원이라고 불리는 여성입니다. 북경대학교를 나온 수재이자 샤먼 항공 승무원이죠. 여성은 운명처럼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여성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고 사랑의 기대가 컸던 만큼 환멸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갈등하던 여성은 결국 남성을 죽이고 자신의 손으로 지독하게 끈질겼던 사랑을 끝내죠.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할 것 같은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성은 살인자가 되어 대중 앞에 서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1년 6월 28일 오전 9시 북경 조양구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온통 피투성이에. 아무튼 빨리 좀 와주세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집주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피해자의 혈흔으로 가득했고 피해자는 꼬꾸라진 채 다리는 캐리어 밖에, 얼굴은 캐리어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를 캐리어에 넣어 옮기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이었는데 당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세탁기 안에 피 묻은 침대 시트와 커튼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은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방바닥을 닦고 세탁을 하려 한 듯 했습니다. 다툰 흔적은 있지만 현관문과 창문 등의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커 경찰은 일단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복부에는 10여 군데 칼에 찔린 상흔이 있었는데 과격하게 여러 번 찌른 것으로 보아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원한을 가진 이가 범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피해자는 발견되기 4시간 전인 새벽 5시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죠. 경찰은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가정부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이름 고효빈, 당시 나이 35세, 중국 남동부의 복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북경에서 규모가 꽤 있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고효빈의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효빈의 동생에 따르면 고효빈은 성공한 사업가로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성격이 호탕해 주위에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 업무상 만나는 이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사람들과 갈등을 빚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경찰은 다른 증거가 없는지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수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죠. 사건이 일어난 때는 2001년입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처럼 CCTV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 CCTV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없을 거로 생각해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피해자 고효빈은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북경에서 CCTV가 가장 처음으로 설치된 아파트였죠. 이 사실을 안 경찰은 출입문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곧 수상한 움직임의 여성을 포착하죠. 여성은 평소에도 고효빈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아침 6시를 끝으로 더 이상 CCTV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효빈의 사망 추정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큰 키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입니다. 이름 양양. 피해자 고효빈의 연인이었습니다. 고효빈의 어머니 역시 양양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죠. 전에 승무원 하던 애예요. 아들이 며느리 몰래 만났던 앤데 헤어지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겹게도 말 안 듣더니 결국 이 꼴을. 사건 당일 고효빈의 집을 드나든 사람은 오직 양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양양이 고효빈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이죠. 경찰은 신속히 용의자 검거에 나서지만 도무지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양양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경찰은 양양이 스위스에서 유학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 양양의 어머니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죠. 경찰은 양양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항, 항구 등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양양이 해외로 밀항하는 걸 막기 위해 해경과 군까지 단속에 나서지만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 후 양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캐나다 비자를 받기 위해 캐나다 대사관에 온 거죠. 양양을 알아본 대사관 직원의 신고로 그녀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양양은 순순히 범행 사실을 인정합니다. 젊고 아름답고 똑똑한 그녀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양양의 진술에 따라 그날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양양, 1976년 출생, 흑룡강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양의 부모는 양양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매일 큰 소리로 다투었습니다. 주먹까지 오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죠. 이혼 후 양양의 아버지는 재혼해 계속 하얼빈에서 살고 어머니는 양양을 데리고 샤먼으로 이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 때문에 바쁜 엄마를 대신해 양양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어린 양양에게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양양은 오히려 힘든 엄마를 위로하며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양양은 직업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양양은 예쁜 외모로 학교에서 금방 유명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미모를 뽐냈던 양양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얼굴만 예뻤던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해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교우관계도 좋아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마 친구 딸 같은 존재였죠. 1993년 17살이 된 양양은 샤먼 항공 승무원에 지원합니다. 당시 응시자만 2,000명이 넘었는데 양양은 당당히 30명 안에 들어가 취업에 성공하죠. 당시 중국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승무원이 된 양양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꽃길만이 펼쳐질 것 같았죠. 양양은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정식 승무원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양을 빼어난 미모는 금방 소문이 났고 양양을 본 사람들은 그녀를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1997년 3월 양양은 북경에서 샤먼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녀는 평소처럼 승객들을 살피며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한 남성이 양양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짧은 머리에 파란색 셔츠를 입은 31살의 고요빈이었습니다. 고요빈은 양양을 보자 첫눈에 반합니다. 고요빈은 커피를 주문하고 괜한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는 척 노골적으로 양양에게 말을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 양양의 연락처를 물어보죠. 사실 양양에게 이런 일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양양의 예쁜 외모에 반해 온갖 핑계로 양양에게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너무나 뻔한 수법이었죠. 양양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회사 규정을 핑계삼아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곤 했는데 고요빈은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졸라댑니다. 양양은 다른 승객도 살펴야 하는데 고요빈의 질척거리며 제대로 업무도 할 수 없고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자 하는 수 없이 삐삐 번호를 알려줍니다. 어차피 전화번호도 아니고 삐삐 연락이야 본인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니 얼른 번호를 알려주고 이 곤란한 상황을 끝내줘. 고요빈은 비행기가 착륙한 순간부터 틈만 나면 양양에게 계속 연락해 만나자고 쪼릅니다. 고요빈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양양은 그의 연락을 피하는데 고요빈은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연락해 만나서 밥 한번 먹자고 메시지를 남기죠. 이렇게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양양은 딱 한 번 고요빈에게 전화해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양양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요빈은 이후에도 자기가 마치 양양의 삐삐를 전세라도 낸 양 계속해서 연락하지만 양양은 다시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몇 달 후 양양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승무원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졌죠. 한참을 고민하던 양양은 항공사를 그만두고 북경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간 양양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양은 대학에서도 여신이라 불리며 많은 남학생들의 대시를 받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연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죠. 그러나 이후 한 통의 전화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1998년 기숙사 사감이 아래층에서 양양을 부릅니다. 양양! 전화 받아! 수화기 너머로 왠지 익숙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1년 전 샤먼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만났던 고요빈이었습니다. 양양은 너무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은 양양은 고요빈이 기숙사 연락처를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이 북경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안 건지 묻습니다. 고요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엄청난 집착남이었습니다. 양양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후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요빈은 계속해서 양양의 삐삐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양은 북경으로 오기 전 샤먼에 있는 어머니 집에 삐삐를 두고 왔는데 같은 번호로 쉬지도 않고 계속 연락이 오자 이를 본 양양의 어머니가 누가 무슨 일로 이렇게 다급하게 딸에게 연락을 하나 싶어 삐삐에 남겨진 번호로 전화를 했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고요빈이 양양을 만나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고요빈이 건실한 청년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양양의 어머니는 고요빈에게 딸이 있는 학교 기숙사 번호를 알려주죠. 갑작스러운 고요빈의 연락에 평온하고 잠잠했던 양양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1년 넘게 자기를 찾아다녔다는 고요빈에게 큰 감동을 받죠. 마침 고요빈도 북경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터라 두 사람은 내일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날 고요빈이 벤치를 타고 북경대학교 캠퍼스에 나타납니다.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고요빈이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차에서 내리자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죠. 고요빈이 양양에게 꽃다발을 내밀자 친구들은 환호함에 양양을 부러워합니다. 고요빈은 절대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양양의 키는 170cm, 고요빈의 키는 168cm로 키도 양양보다 작았고 나이는 10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22살이 될 때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었던 양양은 뭔가 영화 속 백마탄 왕자님처럼 나타난 고요빈의 모습에 설레죠.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날 만남 이후 고요빈은 명품 시계와 가방 등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치고 매번 분위기가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양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북경대학교의 영어 수업을 따로 등록하기도 하죠. 고요빈의 정성에 양양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양양이 감기에 심하게 걸려 몸져 눕게 되는데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하루 종일 고요빈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죠. 나 그 사람 많이 좋아하는구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드는 마음은 늘 경계해야 하거늘 연애 경험이 없던 양양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양의 생일날 고요빈은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며 양양을 데리고 5성급 호텔로 갑니다. 호텔방은 9,999송이의 장미꽃으로 가득 꾸며져 있었죠. 고요빈의 이벤트에 감동한 양양은 고요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날부터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됩니다. 고요빈은 양양과 함께하기 위해 북경대학교 부근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임대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알콩달콩 달콤한 시간을 보내죠. 몇 개월 후 양양의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의 남성과 결혼합니다. 어머니는 딸 양양에게 함께 캐나다로 가자고 하지만 한창 사랑에 빠져있던 양양은 고요빈과 헤어지기 싫어 혼자 중국에 남겠다고 하죠. 양양은 다정다감하고 배려심 깊은 고요빈이 너무 좋았습니다. 딱 하나만 빼면 말이죠. 가끔 고요빈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남방 사투리로 전화통화를 했는데 누구와 통화하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협력업체 사장이라고만 얼버무릴 뿐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양양은 알 수 없는 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별일 아닐 거라며 애써 고요빈의 말을 믿으려 노력합니다. 1998년 말 양양이 임신합니다. 그녀는 고요빈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고요빈의 반응이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양양의 이야기를 들은 고요빈은 얼굴이 잿빛이 된 채 안 돼! 라는 말만 연거푸 내뱉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반응에 양양은 당황하죠. 한참 후 고요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사실 나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해. 순간 시간이 멈추고 앞이 하얘집니다. 양양은 머리가 멍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었죠.
그런데 고효빈이 느닷없이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시킨 결혼이야. 난 그때 너무 어렸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널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 1년, 아니 2년만 시간을 줘. 다 정리하고 내게 올게.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하는 걸까요? 설마 양양은 진짜 이걸 사랑이라고 믿은 걸까요? 양양은 그만 고효빈을 용서하고 맙니다. 양양은 고효빈의 설득에 아이를 지우고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기다리죠. 이후 양양은 자신이 상간녀였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효빈은 약속과 달리 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은 극에 달하죠. 1999년 춘절, 양양의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양양은 고효빈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我给你最后机会，现在快点打电话给你老婆通知离婚呀！ 고효빈은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다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양양의 태도는 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장을 볼 기세였죠. 고효빈은 양양의 눈치를 보며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 고효빈의 부모가 양양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죠. 양양은 고효빈 부모의 기세에 놀려 한 발 물러나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1999년 6월, 양양과 고효빈의 관계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욕하고 싸우고 이럴 거면 대체 왜 붙어 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죠. 매일 같은 신랑이에 고효빈의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날마다 만취 상태로 집에 늦게 오고 심지어 어떤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양양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근 후 회사에서 나오는 고효빈의 뒤를 몰래 밟습니다. 그는 일행들과 함께 유흥업소로 들어가는데 놀란 양양이 고효빈에게 전화해보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양양이 고효빈을 찾으러 업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효빈은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양양의 눈에 고효빈 옆에 앉아있는 여성의 앞에 놓인 가방이 들어오죠. 그 가방은 이전에 고효빈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양양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자 고효빈은 화를 내며 양양을 밖으로 끌고 나오죠. 감히 손님 앞에서 날 이 망신을 줘? 그는 갑자기 벽돌을 집어들더니 양양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양양은 이 일로 머리를 3발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죠. 한 번 손댄 놈, 2번은 손 못 대겠습니까? 이후 고효빈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걸핏하면 양양에게 손을 댔습니다. 양양의 자존감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몰락했는지 이제는 진짜 이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양양은 고효빈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2000년 4월, 고효빈과 헤어진 양양은 스위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드디어 고효빈과의 끈질긴 악연이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양양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공부에 매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양이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전화가 옵니다. 바로 고효빈이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을 찾느라 좀 고생했어. 1층부터 6층까지 방마다 모조리 다 전화했다고. 너무 보고 싶어.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먼 타국에 혼자 있으니 외롭고 쓸쓸해서일까요? 양양은 어이없게도 고효빈의 전화에 반가움을 느낍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데 고효빈의 한 달 전화 요금이 약 3만 위안이 나왔을 정도니 둘이 얼마나 많이 연락하며 지냈는지 상상이 가죠. 양양은 점점 고효빈이 그리웠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됩니다. 몇 달 후 방학을 한 양양이 잠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양양은 곧장 고효빈을 찾아가죠. 고효빈을 찾아간 양양은 곧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효빈이 아내 명의로 북경에 집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집에서 곧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함께 살 예정이었죠. 양양은 고효빈이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고효빈이 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양양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고효빈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지만 이쯤 되면 마냥 양양의 편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 같네요. 2001년 4월, 양양이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북경의 집을 구해 혼자 살면서 가끔 고효빈을 만나 데이트를 즐깁니다. 양양은 여전히 고효빈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6월 27일 저녁, 양양은 고효빈의 집으로 갑니다. 아직 퇴근을 안 했는지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TV를 보며 고효빈이 집에 오길 기다리죠. 밤 12시, 술에 잔뜩 취한 고효빈이 집에 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주전부리를 먹고 TV를 보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리고 고효빈이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가더니 전화를 받습니다. 양양은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엿듣지만 워낙 조용조용히 말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전화를 끄는 고효빈이 나오고 두 사람은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양양은 고효빈이 잠든 걸 확인하고는 바로 고효빈의 휴대전화를 꺼내 자기 전 고효빈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통화 기록을 확인하죠. 상대는 업소녀였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잠에서 깬 고효빈이 자기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양양을 발견하죠.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양양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더니 과도를 가져와 위협하죠. 감히 니까지 깨. 내가 잘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지. 너 오늘 뜨거운 맛 좀 보자. 고효빈의 행동에 악에 바친 양양이 죽을 각오로 고효빈에게 달려듭니다. 고분고분하던 양양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고효빈이 당황한 사이 양양은 고효빈에게서 과도를 빼앗아 그대로 고효빈에게 돌진합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양양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我要报复你，我要让你知道我的厉害。我不是说像一块泥一样，那就一瞬间，就那一刹那，我什么都没想，我就是啃它，我就是啃到我想拿刀用它。 양양은 피로 가득한 방바닥을 침대 시트와 커튼으로 닦고 세탁기에 넣습니다. 양양은 과도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고효빈의 휴대전화와 시계, 약간의 돈을 챙겨 밖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고효빈의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들어가기 전 양양은 집 근처 쓰레기통에 과도가 든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다친 손을 치료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3개월 후 엄마가 있는 캐나다로 도망가려던 양양은 대사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가해자가 북경대학교 출신의 승무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건에 많은 중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현지 언론은 가장 아름다운 스튜어디스라는 제목으로 앞다퉈 이 사건을 보도하죠.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자 많은 중국인들은 젊고 예쁘고 똑똑한 양양이 대체 뭐가 부족해 고효빈 같은 남자를 만난 거냐며 고효빈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002년 9월 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고의살인, 절도 혐의로 양양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양양은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죠. 2003년 8월 법정에선 양양은 눈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난 남자였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절 속이기만 했죠. 사건 당일에도 그 사람이 먼저 절 죽이겠다고 과도로 위협했어요. 전 살기 위해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정당방위예요. 2심 법원은 양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양형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이후 양양은 흥룡성 여성교도소에서 복역합니다. 양양은 모범적인 수용생활로 모범수로 인정받아 2008년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 16년형으로 두 번의 감형을 받습니다. 현재 양양은 출소해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